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7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콘크리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이 출제된 것은 2번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가 두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두 번 출제가 됐고요. 함중 콘크리트 1번이 한 번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문제로 나와서는 38페이지죠. 종합 문제에서는 서중 콘크리트 1번 개념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형태가 나왔고요. 그러면 먼저 37페이지 보시면 한중 콘크리트,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4도씨 이하에 시공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거의 출제를 보통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가지고. 그래서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0도씨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골재를 가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시멘트가 결합제죠. 결합제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가열하면 이상 응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골재는 직접 불꽃이 되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바로 무슨 가열이다? 간접 가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가열. 그래서 골재는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 간접 가열로 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넣기 전에 온도를 물의 온도, 골재 온도 40도씨 이하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이미 출제는 기본 원리는 출제가 됐습니다. 힘을 받는 부재에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가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인데, 그래서 이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이제 시방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방서 내용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의 2번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은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의 단점이 뭔가 하면 보통 콘크리트보다 보통 RC 조인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단점이 이겁니다. 이 내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화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이제 진동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동이.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 진동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상 우리가 봐두실 것은 여기 1, 2, 3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의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블리딩이 발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우트는 뭐라 했습니까? 채우는 재료를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라우트라 했죠. 그래서 블리딩이 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의 물 결합 제비는 몇 프로? 45% 이하가 돼야 돼. 보통 물 결합 제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물 결합 제비는 잘 모르면 기본적으로 60%라고 보시고요. 60% 이하라 보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5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나 또는 수밀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다?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각종 콘크리트의 수밀성 기준일 때, 각종 콘크리트의 수밀성 기준일 때, 수밀성 기준이 될 때는 이때는 다 50% 이하로 갑니다. 50% 이하.
그래서 50% 이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수입니다. 고강도하고 수밀 콘크리트, 수밀성 기준 나오면 이것은 전부 다 50% 이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45%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45% 이하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이 그라우트죠. 그라우트는 보통 이겁니다. 프리텐션법보다는 교량에 쓰는 것은 포스텐션법을 많이 씁니다. 부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재를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시스관, 특수관을 갖다가 넣어놓고요. 그 안에다가 피아노선, PC 강선을 넣거든요. 여기에다가 시스관이라는 특수관을 넣고, 여기에다가 피아노선, PC 강선을 넣어요. 피아노선, 보통 PC 강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넣고 하는데 어떻게인가 하면 여기에다가 안에다 그라우팅을 해야 되거든요. 주입을 해야 돼요.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해놓고 나서 인장력을 가하거든. 피아노 잡아당기는 데 이때 그냥 잡아당기면 가난하게 잡아당기는 건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굳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그라우트를 넣거든. 그러면 그라우트는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리딩이 없는 혼화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물을 많이 써야 된다, 적게 써야 된다, 적게 쓰라. 그래서 45%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45% 이하 이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그거 나오죠. 염화물 이온 총량은 얼마로 본다? 0.3. 0.3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닷가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염하면 뭐다? 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돼. 보통 0.3으로 하시면 되고, 저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 염화 물량은 하여튼 염이 나오면요, 저것만 주의하시면 돼. 고내구성 콘크리트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 자,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디귿 보십시오. 자, 고내구성 콘크리트 나오죠. 거기 디귿에 보십시오. 디귿에 보면 0.2 나오죠. 맞죠? 제일 하단에. 맞죠? 요거만 0.2고. 자, 하여튼, 염화 물량 나오면 무조건 염자 나오거든. 0.3이 기본이다. 0.3. 맞죠? 0.3 기억하시고, 고내구성 콘크리트면 0.2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내구성은. 원래 내구성이란 균열이나 마모, 처짐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원래 그대로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뭐다? 내구성이니까. 내구성을 높여준 거니까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알아두실 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저것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재료가 다 고강도를 써야 돼요. 철근도 피아노선 고강도 썼고요. 그래서 이 피아노선은 일반 철근의 약 5배의 강도가 좋은 철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와이어 액션 할 때 있죠? 그게 피아노선입니다. 와이어 액션 할 때가. 아니, 일반 철선으로 사람 잡아당기면 뚝 떨어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못하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명심하세요. 둘 다 무엇을 쓴다? 고강도를 써야 돼. 고강도. 명심하세요. 고강도 재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피아노선을 고강도를 썼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저강도 콘크리트도 가능하다 하면 틀려요. 명심하세요. 둘 다 고강도 재료를 써야 된다는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경량 콘크리트죠. 경량골재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경량골재죠. 경량골재는 구멍이 뻥뻥 나야 돼. 가벼워야 되니까 하산 자갈이나 아니면 석탄 떼고 난 석탄 제강이죠. 이런 것들이 경량골재, 구멍 뻥뻥뻥 난 거야. 석탄 떼고 나면 구멍 뻥뻥 난 돌들 있죠. 그걸 석탄 제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량골재입니다.
그래서 이 경량골재를 사용하니까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경량골재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여러분들 슬럼프 값은 모르면 얼마로 하겠어요? 180mm 하겠죠. 유동화 콘크리트 210mm, 그리고 모르면 180mm로 하락했고,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나 베이스 콘크리트가 얼마? 150mm 15cm고, 고내구성 콘크리트가 12cm 120mm라 했죠.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물결합제비 얼마다? 최대 60%죠. 물결합제비는 잘 모르면 몇 퍼센트? 60% 해주시고, 그래서 고수는 50%, 프리셋 콘크리트 그라우트는 45%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골재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은 10% 이하야 되는. 자, 이거죠. 경량골재는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산자간에는 석탄 제강이다 보니까 씻을 때 잘 부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률 최소하라 이거죠. 10% 이하가 되어주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량골재, 일반 골재비 흡수율이 흡시움으로 건조 상태로 사용한 콘크리트 비비 문반 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상태로 해줘야 돼. 미리 충분히 물을 식혀서 이 상태가 돼주는 게 좋아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돼주는 게 좋습니다. 골재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수밀성 기준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진 몇 퍼센트다? 50%가 돼. 어떤 콘크리트든. 수밀성 기준이 주어진 몇 퍼센트? 5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점 한번 봐두시고.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걸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하죠. 자,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치는 게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갖다 부어넣죠. 사실 그 부집이 어떻게 됩니까? 외벽이나, 자, 보통 이거죠. 옆에는 그 부집 다 되죠. 밑에하고 그 부집 되고, 어떻게? 위에는 뚫어놓죠. 위로 그냥 수직 타설을 해가 부어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보수공사한다고 칩시다. 위에 부어놓을 수 없죠.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 그럼 안에다가 굵은 골재 자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모르타를 강제로 주입해서 만드는 게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에서 거기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나 수중 콘크리트나 말뚝 이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조금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좋아요. 기존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좋아요.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이 적어요. 건조 수축이 적습니다. 건조 수축이 적다는 것은 균열이 어떻게? 적게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뭐 교각 같은 데 보강할 때 이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 치는 겁니다. 보시고 건조 수축이 적습니다. 건조 수축이 적다는 균열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이미 굵은 골재를 채워놓고 해야 되죠. 골재가 여러분들 자갈은 보통 자갈하고 모래의 구분은 몇 미리에 5mm 이하일 때는 모래라 했죠. 5mm보다 크면 자갈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갈을 큰 거 써야 돼요. 자갈을 15mm 이상 써야 돼요. 적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연속 입도 분포가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콘크리트는 입도 분포가 다양해야 된다 했죠. 보통 콘크리트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골재가 크기가 다양하게 좋았잖아요. 맞아? 연속 입도 분포로 실적률이 커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이거 안에 골재를 채워놓고 굵은 자갈을 채워놓고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작은 게 있으면 압력을 가해버리면 한쪽으로 다 몰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작은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mm 이상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내구성 콘크리트. 그래서 이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자 1번이죠. 그래서 다른 콘크리트 비비기샷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몇 분에 사용하라 했어요? 120분, 90분이었죠. 25도씨 미만에서는 120분인데 얘는 뭐다? 90분 이내에 해야 되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쳐라 이게 내구성이 좋게 해서 빨리빨리 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결이 시작되면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봉형진동기가 내부진동기라고 했죠. 내부진동기 또는 봉형진동기, 꼬지시 막대형 진동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삽입간격은 보통 콘크리트는 얼마인데? 500mm, 0.5m잖아요. 근데 얘는 600mm 이하로 넣어준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이거예요. 진동을 줄 때 가깝게 진동을 주면 혹시 중복 진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오랫동안 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장시간 떨으면. 중복 진동 되면 한 번 떨은 게 아니고 두 번 떨었잖아요. 틀리죠. 여러분들 그죠? 밥 한 번 먹었는데 또 밥 먹으면 어떡해? 배 터지 죽으려고 하죠. 깜빡해가지고 이삼하고 약속했는데 이삼하고 몰라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먹는 경우 간혹 가도 있죠.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 사람하고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 아니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중복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면 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600mm 이하로 가는 겁니다. 보통 콘크리트 10cm 넓혀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도 어떻게 더 낮춘 거죠? 12cm 120mm 이하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 확보해서 물은 최대한 적게 사용했죠. 175kg 이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락의 최소값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염화 물량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얼마다? 0.2. 보통 콘크리트가 0.3이었는데 얘는 0.2가 됩니다.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이것을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하죠. 보통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동화재를 첨가해 준 건데, 그러면 유동화를 첨가하기 중에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해.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하고, 베이스 콘크리트를 자 비빔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유동화재를 첨가를 해버리면, 유동화재 첨가를 하게 되면 이때 이게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유동화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해서 유동화재를 갖다가 첨가하는데, 이 유동화재는요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시멘트의 접착력을 몇 시간 동안 없애주는 거예요. 유동화재는. 그래서 결합재가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접착력이 있죠. 모래나 자갈, 물은 접착력이 없잖아요. 시멘트의 접착력을 일정 시간 동안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갈 겁니까? 그것이 유동화재입니다. 그런데 유동화재 첨가할 때는요 조금씩 나누어서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첨가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두실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볼게요. 유동화재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의 양을 보다 한꺼번에 첨가해야 돼. 나누어서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첨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은 질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오차는 3% 이내가 내주시면 돼요. 자, 퍼센트는 교수들 이게 3%, 5%, 10%, 그리고 100% 이상 되는 퍼센트, 이걸 잘 다룹니다. 중간 애매한 퍼센트는 잘 안 다루고, 퍼센트는 3%, 5%, 10%, 100% 이상 퍼센트, 여기를 많이 다룹니다. 다른 퍼센트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첨가했잖아요. 그래서 1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원칙입니다. 100mm. 자, 그러면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베이스 콘크리트는 자, 슬럼프 값 고배는 최대가 150mm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0mm였다 이거야. 얘가 100mm였어요. 베이스 콘크리트가 100mm였는데 유동화재 첨가해가지고 최대가 얼마 돼야 된다? 100mm. 그러면 200m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동화재를 넣었다가 너무 많이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mm 이하가 되는데 보통 표준이 얼마 정도 된다? 50에서 80mm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죠. 베이스 콘크리트 15cm 이하였잖아요. 150mm야. 유동화 콘크리트는 뭐다? 210mm야. 그러면 50에서 80 사이 들어가죠, 표준에. 맞죠? 60mm니까 최대치로 두면, 맞죠?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번밖에 안 냈습니다. 1평균 기온 몇 도시? 25도씨 초과. 근데 25도씨를 갖다가 20도씨 이렇게 낸 겁니다. 온도 장난쳐가 출제했었습니다. 15회 때. 그리고 자, 그러면 더울 때 치니까 문제가 이거잖아요. 보통 온도가 자, 이 수화 작용에 의해서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열이 생긴다 했죠. 수화열에서 건조 수축이 생기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안 그래도 수화열도 생기는데 온도가 자꾸 높으니까 건조 수축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균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건조 수축을 줄여주는 것을 전부 다 시방서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고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 골재는 온도 때마다 낮은 거 맞죠? 낮추라 이거야 다. 그리고 족구에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 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한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나 단위 수량이 많으면 소화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열이 많이 생기니까 최대한 어떻게 범위 내에서 적게 조건에 맞도록 적게 해라. 그리고 180mm 이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6번에 보시면 온도도 어떻게 낮춰주라.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수변 상태 유지하면서 양생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저거죠. 거적덮어 씌워서 있죠. 수변 양생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보통 콘크리트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고 경량이 27메가파스칼 고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커진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강도는 커졌죠. 강도는 증가됐지 문제가 뭐가 떨어집니까? 연성은 부드러운 성질은 떨어져요. 연성은 떨어집니다. 고강도는 강도가 높아지면 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근육 운동을 하면 연성은 어떻게? 뻣뻣해지죠. 맞죠? 그 김종국이가 체조 잘해요? 김종국 씨가 아니죠? 네, 또. 그래서 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래서 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해. 확보를 해줘야 돼. 연성 확보를 위해서 자, 이 철근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보통 콘크리트보다 철근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철근비가 조금 많아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봐두실 거 물 결합 재비 몇 %다? 50%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상 변화가 자, 심하거나 동결 융해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 기포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원칙은 공기 연행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슬럼프 값은 얼마다? 150mm.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분의 낙하고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낙하고를 가져라 이 뜻입니다.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고를 낮춰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이겁니다. 5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는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5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폭열 방지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폭열 방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폭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 내부는 일정의 습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재 열로 인해서 얘가 뭘로 바뀐다? 자, 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증기가 밖으로 달아나야 되는데 고강도가 되다 보니 밀실하잖아요. 밀실하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수증기압이 크니까 한꺼번에 팡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폭열이라게 폭열. 이거 제 폭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화 타워를 보신 폭열이라는 단어가 들릴 거예요. 영화 보러 간 사람들 중에 아무도 폭열 소리를 안 했대. 나만 왕따 돼서 폭열됐다는 소리 하니까 폭열 들어봤냐 이러니까 그 소리 죽어도 안 했대 아무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이염은 인장력이 뭐다? 최소인 곳에서 하는 게 이염이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염에 먼저 볼게요. 시방서 나중에 보고 철근 직경이 다른 철근 이염끼리 산정할 때는 가는 철근 직경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이염기를 더 둬야 돼요.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염기를 더 두고요. 보의 주근이염은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하부근은 단부 쪽 벤트근은 4분의 1점에서 이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죠. 자, 이 보가 있을 때 이건 그림 그려서 낼 수도 있으니까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자, 4분의 LX 지점을 잡으면 되는데 4분의 LX 지점은 순수한 간사예요. 경간에서 잡습니다. 순수한 요구에서. 원래 4분의 LX 개념이요. 일본에서 이론 생긴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론 생긴 건데 이게 초반에 실수했어요. 나중에 다른 이론이 좀 생겼거든요. 경간이 길어지면 4분의 LX가 당겨 들어가 버립니다. 단부 쪽으로. 자, 그래서 이 4분의 1 지점을 기준 잡아서 자, 양쪽을 단부가 끝부분을 단부락하고 센터 중앙부라고 해요. 중앙부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제 벤트 철근이 4분의 이렇게 있겠죠. 벤트 철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할 것은 어디에서는 철근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으면 안 돼. 단부의 상부 쪽에서는 어떤 철근도 이어서는 안 돼. 중앙부의 하부 여기서는 잊지 말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이을 수 있다. 이 장소에서는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는 이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겁니다. 힘 모멘트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힘 모멘트도는 자 이렇게 됩니다. 힘 모멘트도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힘 모멘트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4분의 1 지점이 제로가 되고 단부에서는 상부, 중앙부의 하부의 정부로 나타내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이 부분에 뭐가 생긴다? 인장력이 생긴다 보시면 돼. 힘 모멘트가 생기면 그 부분 인장력이 생겨. 반대편에는 압축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장소에 철근이 많이 가거든. 주근이 많이 가는 장소에는요 철근이 있지 말아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장소에서는 철근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냈어요. 또 낼 수 있어요.
지문만 내세요. 지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연속되잖아요. 계속 연속되는 본데 제가 하나만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철근 이염을 가장 안전하기 위한 중요사항은 콘크리트의 부착 응용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근 이염은 거의 무슨 이염을 많으니까 겹침 이염을 많이 이렇게. 겹침 형태가 거의 많다라고 보시면 돼. 그 겹침 이염 해놓고 갈고리 해놓은 상태에서 결속선만 감아놨거든. 그건 콘크리트가 꽉 잡아줘야 돼. 뽑히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7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D35.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방서 봅니다. 시방서 보시면 그 1번에 자 우측에 다만 서로 다른 크기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 하는 경우는 D35 이하고 D3 초과를 겹침할 수 있는 예외 조건 주었다. 그런데 조건이 딱 떨어져야 된다. 압축부여야 되고. 그럼 쉽게 기둥은 압축부잖아요. 맞죠? 기둥 같은 경우 맞죠? 네. 그래서 압축부에서 D35 이하고 D35 초과되는 것은 겹침염을 허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근 이염 및 정착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따릅니다. 시방서에서 미리 이야기해놨죠? 시방서 따라 하지 마라 이거. 뭐 따라 하라? 철근 배건도나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거 따라가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착 및 연길이 건축 기준 및 제시된 길이보다 어떻게 체크? 짧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짧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 때 초과할 때는 뭐다? 허용차는 10% 이내로 하면 돼. 10% 체크하세요. 10% 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 위험이든 겹침 위험이든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보다 성능이 몇 프로 이상? 125% 성능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5%. 자, 그러면 철근은 보통 이염은 몇 가지 이염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보통은 이 겹침 이염을 거의 해요. 건축공사는 거의 겹침 이염을 대부하고, 용접 이염은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용접 이염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공사는 거의 뭘 많이 한다? 겹침 이염으로 거의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철근의 피복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의 피복. 자, 피복은 이제 많이 냈습니다. 3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피복도는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 철근 표면과 이것을 감싸는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인데, 기둥일 때는 무슨 철근이다? 띠철근. 그러면 보통 기둥일 때 띠철근, 사각형 기둥일 때는 뭐다? 띠철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각형 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자, 정방형 기둥이 있고요. 정방형 기둥이 있고 장방형 기둥이 있어요. 정방형 기둥과 장방형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장방형은 뭐다?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해요. 직사각형을. 그래서 여기는 뭐다? 띠철근을 감는 거예요. 띠철근. 띠철근을 후포바라고도 했죠. 후포근. 그래서 띠철근을 후포바에서 후포근이라고도 하고요. 후포근. 그래서 나선철근은 원형 기둥이 감는 거죠. 나선형으로 감아간다 해서 그 기둥은 바로 이 띠철근, 나선철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의 경우는 뭐다? 너끈 스트럽 표면에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것이 슬래브는 차이가 있다. 슬래브 바닥판의 라멘 구조에서 이 슬래브의 것은 틀려요. 슬래브는 철근이 바로 주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합니다. 슬래브는 주근이 바깥쪽에 나갑니다. 자, 보통 기둥이나 보와 같은 선부재는 주근보다 무엇이? 보조근이 감싸는 철근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런데 슬래브는, 자, 바닥판은 틀려요. 사람하고 똑같대요. 갈비뼈가 바깥에 있죠.
안에 심장 허파했죠. 만약에 반대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근 표면인데 주근이 자 단변 방향 인장철근이 주근입니다. 단변 방향 인장철근이 이게 주근이에요. 그래서 주근 표면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측정합니다. 주근이 바깥쪽에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배력근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슬래브의 경우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의 목적 뭐 시험에 냈었습니다. 뭐 1번이 뭐 주된 목적 되겠죠. 내구성 철근의 방청 목적이고 뭐 내하성이나 내하성 기준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피복 두께 있죠. 보통 3cm로 설계한 게 내하성 기준 2시간 기준 잡는 겁니다. 2시간. 자, 그리고 거기 철근 이제 그런데 이 표 요거 암기에 두라 했죠. 표를 암기에 두신다. 이 피복 두께 최소값 나옵니다. 여기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아마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슬래브하고 기둥 보이죠? 이거 가지고 비교해놓은 개념 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슬래브는 쉽게 이거라겠죠. 건축물은 슬래브 두께가 몇 cm밖에 안 돼요. 지금 해봤자 21cm이고 맞죠? 그전에는요 진짜 얇았어요. 옛날에 왜 떨었는가 하면 옛날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 제일 초창기 아파트는 10cm로 설계했어요. 12cm로 설계했는데 중간에 치면 10cm 돼요. 들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벽식 구조 들어오면서 15cm로 설계했는데 중앙센터는 12cm거든. 바깥에는 15cm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8cm로 됐다가 이제 21cm까지 올라갔거든. 그럼 21cm만 돼도 자 주근 가죠. 주근 아래 위 두 개 가죠. 배력근 지나가죠. 그리고 철근 간격 유지해야 되죠. 피복 두께 유지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굵은 거 못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슬래브 철근은 거의 D13이나 D16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D35 이하를 거의 씁니다. 그렇게 슬래브 두께는 몇 cm? 2cm로 하면 돼. 그러면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가 옥내라 했죠. 옥내는 쉽게 슬래브는 2cm이고 기둥보는 몇 cm? 4cm다.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사골. 기둥보가 뼈대잖아. 맞아? 맞아? 기둥보가 주뼈대 아닙니까? 우리 사골 까먹을 때 아이고 갈비뼈 까먹어요? 사골 까먹을 때 소 다리죠? 맞아? 소 다리 까먹잖아. 그게 맞아? 그래서 4cm 사골 까먹습니다. 소뼈, 다리뼈. 기둥보가 뼈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슬래브는 사람으로 보면 이거죠. 이마입니다. 맞지? 판부제나 쌍판, 얼굴이 쌍판이잖아. 판때기잖아. 이마가 쌍판 아닙니까? 2cm. 그리고 옥의 공기에 직접 접하거나 흙에 접하는 부분은 있죠. 철근이 직경에 따라 틀린다. 29 이상일 때 6cm 이상하고 25mm 이하일 때는 5cm. 그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흙에 접해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묻혀 있을 때는 몇 cm? 8cm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기초나 지중보나 이런 것들 있죠. 지중벽 이런 게 있죠. 여기 속하잖아. 맞죠? 지중보 있죠. 기초 이런 게 8cm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얼마? 10cm는 알아게 10cm.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중은 교각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땅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몇 cm? 10cm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응용해서는 안 쓸 거예요. 그대로 쓸 겁니다. 지문. 이거 그대로 나타낼 거야.
무조건 안개 하락했죠. 그리고 피복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조의 종별에 틀려요. 아까 기둥보에 자나 슬래브에 따라 틀렸죠. 구조의 종별에 따라 틀리고 흙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틀려요. 그럼 흙에 접하면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죠.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여부에 따라 경량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중성화가 빠릅니다. 콘크리트 중성화가 빠르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 옥의 여부에 따라 틀리죠. 옥내가 얇고 옥외가 더 두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 있는 마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틀립니다. 마감을 하면 약간 틀려집니다. 자, 그리고 주건의 직경의 지름에 따라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의 가공은 뭐 1번 개념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거기 이형철근은 원칙은 후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 기둥과 보의 돌출부 철근이나 꿀트, 뭐 스트러 등등 중요 부분은 하라의 뜻이야. 그거 다 암기할 수 없고 외우지 말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중보. 지중보는 후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중보의 경우는. 지중보는 갈고리, 후크를 갖다 갈고리라고 하고 갈구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후크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지중보입니다. 지중보는 후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중 전달 순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라멘 구조, 골조 구조하고 벽식 구조하고 무량판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 이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라멘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포로에서 기둥으로 가지만 벽식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벽체로 갑니다. 그리고 무량판 구조인 플랫 슬래브나 플레이트 슬래브는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간다? 기둥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자, 그 부지 부속품은 1, 2, 3 세 가지를 정확히 하시면 돼. 긴장제, 뭐 긴결제라고도 하고 폼 타이어. 그 부집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다? 긴장제, 폼 타이어, 긴결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격리제, 세퍼레이터죠. 그 부집 상호간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세퍼레이터고 격리제. 그리고 간격제 스페이스는 그 부집과 철근의 우리가 피복 두께를 유지해서 사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게 되는 게 뭐다?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생콘크리트의 그 부지 처갑 개념이 드디어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 처갑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무슨 관계만 기억하시고 반비례 관계만 기억하라 했죠. 나머진 비례 관계라 했잖아요. 이거는 반비례 관계만 암기하라 했죠. 제가 반비례 관계만 암기하시고, 원래 반비례 관계도 많은데 교수님들이 잘 쓸 수 있는 거면 제가 한 거예요. 자, 철근량이 증가하면 처갑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라겠죠. 밥 먹으면 갈비뼈가 나온다, 똥뼈가 나온다? 똥뼈가 나온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슬럼프 값이 줄죠. 응결이 빨라지니까, 맞죠? 그래서 처갑은 줄어든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처갑은 커져. 반비례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부집에, 우리 주의합시다. 물이 얼마나 새느냐가 투수성이나 누수성을 의미합니다. 수밀성 아니야. 얼마나 물이 잘 새느냐 이거야. 물이 잘 새야지 어떻게 처갑이 줄죠. 처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했잖아요. 맥주 드실 때 술 아무리 세도요 안 빼고 와서 계속 드실 수는 없다 했죠. TV 거짓말도 잘해요. 막걸리 있잖아요. 그 마실 때 독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넣어요, 맞아? 화장실도 안 가고 다 넣는다, 맞아? 뻥이죠? 어디 들어갈 데가 있어야지 들어가지. 처갑 때문에. 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자, 그럼 이겁니다.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체값은 어떻게? 커진다. 나머지는 비례. 그러면 슬럼프 값이 클수록 체값은 어떻게? 커지죠. 그러면 진동 다짐하면 체값은 어떻게? 커지죠.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체값은 어떻게? 커지는. 습도가 높을수록 체값은 어떻게? 커진다. 나머지는 다 비례 관계.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이 있죠. 기둥은 혹시나 해서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기둥은. 기둥은 유일하게 2번이죠. 요거 지문 한번 땄었어요. 자, 주거는 띠기둥, 띠기둥은 사각형 기둥을 띠기둥이라고 해. 띠기둥은 사각형. 최소 몇 번 이상? 4번 이상 하고, 원형 기둥은 최소 6번 이상 주건 100원 해주면 돼요. 그 1번 단면 치수는 단변이 20cm 이상, 단면적이 600제곱cm 이상 돼야지 기둥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기둥은 요거보다 작으면 기둥이 아니고 사익 기둥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둥은 단변이 얼마? 20cm는 되면서, 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 단변 치수가 얼마가 된다? 20cm는 돼야 된다, 이상. 그리고 이 단면적이 600제곱cm 돼야지 기둥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예, 요거 두 개가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기둥으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띠철근 사용 목적 한번 읽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금 현재 늦건 가지고 거의 시험이 나왔어요. 늦건 가지고 시험이 나왔는데, 그래서 늦건은 보시면 스트로바에 놨죠. 그래서 늦건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단 보강근의 범위해가 나오죠. 전단 보강근의 범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주인장 철근의 몇 도?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한 스트럽 있죠. 요걸 잘 봐두세요. 여기에서 답을 만듭니다. 어떤 시험이든 다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주인장 철근을 뭐라고 한다? 뭐 주철근이라고도 하고요. 뭐 주근이라고도 하겠죠. 축방향 철근이라고도 하고요. 45도 이상 각도로 된 스트럽 늦건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역에서 45도 미만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전단 보강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누가 내든 간에.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전단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용접 이형철망으로서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 설계 600메가파스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바닥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균열에서 흰 균열하고 페이지 44페이지 상단에 보면 흰 균열하고 뭐가 있습니까? 전단 균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흰 균열과 전단 균열의 개념은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가 여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인 보가 있을 때 여기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것은 무슨 균열? 전단 균열입니다. 얘가 전단 균열이고요. 전단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밑에 이렇게 째지면 이것이 흰 균열입니다. 이것이 흰 균열이 됩니다.
흰균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에서 생깁니다. 힘 모멘트에 사실 인장력하고 있죠. 이 두 개가 합성돼서 생깁니다. 이게 주 힘이고요. 여기 생기고, 흰균이 힘 모멘트에서 생기기 때문에 인장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잡아당긴 힘 때문에. 흰균열은 인장력. 그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주인장철근이죠. 보강은 주인장철근 양을 증가시키게 돼. 주인장철 죽은 양을. 자, 양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보강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어서 전단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다? 스트럿, 너끈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철근이 너끈이 되는 것이고요.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판 슬래버, 이 바닥판 슬래버는 우리가 단변 방향의 인장철근이 주근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갈비뼈를 기억하시면 된다. 갈비뼈가 단변으로 가죠. 맞죠? 긴 변으로 안 가잖아요. 단변으로 갑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력근이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이 배력근이죠. 잔병방의 인장철근을 우리가 주근 안쪽에, 배력근이 안쪽에 배건돼요. 그래서 주근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량판 구조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장점은 보가 없으므로 실내 이용률이 높고 덕트든 설비 배관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보가 없으니까 청고를 낮게 할 수 있고, 보가 없으니 구조가 간단해져요. 그래서 시공이 어떻게 쉬워지고, 근데 이제 단점에 주두의 철근이 여러 겹 배치되면 복잡고 바닥판이 두고 고정하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뼈대의 강성에 난점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고, 자, 장선 슬래브는 이겁니다. 일반 슬래브가 이렇게 됐는데, 일반 슬래브를 자르면 이렇게 두께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장선 슬래브의 경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게. 원래 장선이 이겁니다. 마루너를 깔기 위해서 밑에 대어주는 목재가 각재가 원래 장선입니다. 마루너를 깔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목재가 멍에를 깔아요. 원래 어떻게 까는가 하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 마루너를 깐다. 그러면 이 실이 이쪽으로 길잖아요. 그럼 긴 방향으로 큰 목재를 5비끼 이상 되는, 현장에서 5비끼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쫙 넣어요. 이 방향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요거보다 작은 각재인 장선을 갖다가 이게 직각 방향으로 쫙 까는 거예요.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루너를 깔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안 깔고 합판을 깔아요. 합판을 먼저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쪽매 마루너를 착착착 맞춰서 제어 쪽매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죠. 장선은 마루너를 깔기 위해서 밑에 대어주는 목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루너리 바닥판이라고 치면, 맞죠? 그 밑에 대어주는 목재점 여기에 갖다 해서 장선 슬래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선 슬래브는 여기 보처럼 크지는 않지만 밑에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게 장선 슬래브고, 그럼 워플 슬래브 나오죠? 워플 슬래브는 이방향 장선 바닥판에, 이거는 한 방향으로 장선이 간 거고, 이건 양방향으로 장선이 다 간 것이 이방향 장선 슬래브가 워플 슬래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워플 슬래브가 좀 더 강하겠죠? 양방향으로 다 넣어줬으니까. 그럼 쉽게 이겁니다. 보통 슬래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선 슬래브를 만든 거고, 이방향, 근데 공사는 어려워집니다, 얘들이.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휴식하고 지붕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